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등기법 할 차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영상 강의를 좀 듣고 오셨어야 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한 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 공부부터 했었나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지적 공부부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이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12문제 중에서 2문제니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먼저 소재 지번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적 공부. 그렇죠.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지목이 등록된 지적 공부는 4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 일치하죠.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암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도 4개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될 겁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개죠. 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될 테고 경계는 그림 형태니까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겁니다. 좌표는 좌표 등록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 4군데 등록이 되는데요.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소유권, 변동 일가, 변동 원인, 그것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예요.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2개가 있었죠.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의 99%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대지권이 99%가 소유권이니까 그것도 비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외우시면 거의 득점을 하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5가지였죠.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뭐가 있습니까? 토지 표시 및 소유자. 2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뭐였죠?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3번째, 중개수수료 결정사항이 있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4번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뭐가 있습니까?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등기부의 등기사항,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가지는 반드시 암기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일치 사항이 있었죠. 불일치 사항은 먼저 관리하는 기관에게 요청한 다음에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수수료 무료라고 했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을 보셨는데 토지 이동에서 좀 어려운 건 등록전환이에요. 등록전환이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걸 등록전환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임야대장, 임야도로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등록전환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등록이 바뀌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훨씬 정밀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축적 변경이 나타나는데 이 등록전환의 축척의 변화는 축적 변경 제도와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따라서 축적 변경에 관한 규정이 등록전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 했는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3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림 떠오르셔야 되는데 그림.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3가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2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을 한다고 했죠. 3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그때는 무조건 등록전환을 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록전환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기 때문에 면적경계 좌표가 새롭게 정밀하게 수집이 돼야 돼요. 따라서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측량을 등록전환 측량이라고 했는데 이 등록전환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 새롭게 측정이 되는데 그 면적을 등록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야 대상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했죠?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 대정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유자 부분도 임야 대정에 등록된 소유자를 토지 대정에 등록 전환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이 있었는데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신청에 의한 등록상 정정은 정정 사유를 사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는 통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청이 없을 때도 예외적으로 등록상 정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유자 부분도 정정이 돼야 되는데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있느냐 등기부가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등기부가 있을 때는 신청, 직권 다 가능하지만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만 가능하고 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청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른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정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을 했죠. 축적 변경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프린트 피세요. 축적 변경 제도 프린트 일단 피시입니다.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워낙 난해하기 때문에 자꾸 보셔서 암기하셔야 돼요. 축적 변경 프린트 항상 갖고 오셔야 돼요. 몇 쪽에 있나요? 네? 12쪽 PC입니다. 12쪽. 먼저 이 축적 변경 절차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했죠. 공고는 20일 이상 이루어져야 되고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킨다고 했습니다. 해봤자 새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복원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 또한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정지하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진행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경계점 표지는 누가 설치합니까?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다고 했죠. 그리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란 문구를 둘 수 없고 구체적인 기간이 주어지죠.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면 그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할 겁니다. 축적 변경 측량이 이루어지면 이제 토지의 표시 등을 새롭게 내부적으로만 결정합니다.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겁니다. 다만 이외적으로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면적도 축적 변경 측량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에 따라서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그림이 떠오르셔야 돼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축변의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여튼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이 바뀌는데요.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서류로서 작성을 하는데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강제로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해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다고 공고합니다.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그렇죠.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토지 이동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를 해줘야 될 테고 지적 정리가 이루어지면 지적 공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부도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등기부도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의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흔적은 있죠? 네, 흔적만 있으면 돼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거 들은 흔적이 있다. 그 정도만 있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의 복구도 했었는데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는 거죠. 따라서 승인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 했죠. 두 번째, 이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해야 되는데 관련 자료는 어떤 관련 자료였습니까? 멸실, 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라고 했죠. 다만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류는 미확정 자료이기 때문에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뭐였죠?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복구 절차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복구 절차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먼저 멸실된 지적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하죠.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구 자료가 조사가 됐다면 이제 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어요. 프린트 첫 페이지에 복구 자료가 수집이 되면 이제 첫 페이지 없나요? 있죠. 복구 자료가 이제 수집이 되면 수집된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똑같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차이가 있을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 없어서 측량에 들어간다고 했죠. 또한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을 때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측량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때 하는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구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나는데 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자료와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경계와 면적을 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될 때 손해보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고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되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경계점 표지까지 설치한 다음에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한다고 했죠. 게시 기간 동안에 이 신청을 받게 되고 이 신청 절차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흔적은 있죠? 네, 흔적만 있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랬냐면 지적 정리를 했죠. 지적 정리는 소유자 정리와 뭐가 있었죠? 토지이동 정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소유자 정리가 보다 어렵고 출제가 자주 돼요. 소유자 정리는 첫 번째,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첨부돼야 됩니까?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니까 등기 관련 자료가 첨부가 된다고 했죠. 다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소유자 정리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나왔죠. 불부합지라는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등기부도 없고 등기부는 없는데 지적공부에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국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나 또는 관리기관이 소유자 국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도 보셨고 이제 지적측량을 보셨는데 지적측량만 하면 끝나요. 네, 지적측량은 의뢰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고 수수료 지급한다고 했죠. 그런데 두 가지 측량은 의뢰할 수 없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검사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수행자는 소관청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죠.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측량 업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수행자와 의뢰인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즉 합의 업무의 경우에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그 다음에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기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즉 일반 업무인 경우, 그때는 토지의 측량 기간 며칠이 주어지죠? 5일. 그리고 검사 기간 며칠이 줍니까? 4일. 그런데 그 토지 주변에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점까지는 며칠을 가산한다고 했습니까? 4일. 그리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검사 측량을 거쳐서 그 성과도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등기법을 보십니다. 등기법 앞부분은 거의 민법과 겹치고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도 많이 없어서 출제되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71쪽에 부기등기가 나와요.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171조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또는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예요. 붙일 부, 기록한다 라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부동산 등기법 제2조 부기로 하는 등기라고 나와 있죠.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8번까지 있네요. 여기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죠. 첫 번째,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하는 부기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되느냐에 갖고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도출되는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 도출되는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세 번째 도출되는 등기, 부기등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등기의 동일성을 표현할 때, 즉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때 그때도 부기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이게 무슨 등기입니까? 동일성 표현 부기등기입니다. 그렇죠. 동일성 표현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예를 들어서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는 저당권 등기가 소유권 외의 등기죠.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저당권 등기는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빌리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을은 1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했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담보 채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나요? 첫 번째 도출됐죠. 그래서 주등기입니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등기는 주등기예요.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이를 채권 양도라고 불러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이제 병은 채권을 취득했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어떻게 됩니까? 수반되죠. 수반되지 않습니까? 담보물권의 통유성 기억 안 나셔요? 담보물권의 통유성 뭐가 있습니까? 수반성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수반성, 부종성, 물상대의성, 또 뭐 있죠? 불가분성, 또 뭐 있나요? 민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민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는 개념은 담보물건의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 통유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타물건성, 두 번째 수반성, 부종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5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개사 쪽에서는 4개를 얘기해요. 타물건성은 빼는데 타물건성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타인 물건에 대해서만 담보물건을 간다는 건데 타물건성까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다른 자에게 양도되면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수반돼서 이전되겠죠. 그러면 이 병은 저당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주등기,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이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느냐에 따라서 부기등기가 결정이 돼요. 소유자로부터 2번째 도출됐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도 무슨 등기겠습니까?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는요? 부기등기. 그렇겠죠? 네. 지상권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 지역권 이전 등기는? 네? 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부종성에 의해서 지역권의 부종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것도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몇 번째 도출됐을까요? 2번째입니다.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5억 원의 전세금 채권이 있겠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그런데 이 전세권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병으로부터 얼마를 빌렸느냐? 3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은 3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합니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겁니다. 이를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됩니까? 2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그렇다면 지상권부 저당권 등기도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기등기. 지상권부 저당권 등기도 부기등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도 부기등기예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 저당권부 혹시 채권담보권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채권담보권 안 하셨어요? 저당권부 채권담보권 등기도 부기등기입니다. 왜? 소유자를 기준으로 전부 다 2번째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3번째 보셨고, 4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이건 무슨 등기일까요? 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될까요? 네. 아직은 3월이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네. 여기에 이건 처분 제한 등기는 좀 어려워요.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누군가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 채권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를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서라고 했어요. 이거 예전에 했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채무명이라고 불렀는데 법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집행권원. 그럼 이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제기는 서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부동산은 누구 소유로 바뀝니까? 을 소유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판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즉 보존하도록 소송을 같이 제기해야 됩니다. 이를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즉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그냥 보존하고 있도록, 가지고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를 보존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보존소송을 같이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걸 본안소송이라고 불러요.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안소송. 그리고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소송을 보존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압류 신청.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너무 길어서 여기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갑이 마음대로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처분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처분 제한. 이때 이 가압류는 요 A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요 A가 가진 채권이 금전 이외의 특정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A가 가진 채권에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즉 처분 제한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처분 제한은 보존소송은 긴급성을 요하겠죠.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갑이 다른 자에게 넘기기 전에 재빨리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보존소송은 금방 결정해 줍니다. 보통 3일 이내에 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요.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으면 이제 공시돼야 되니까 등기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공시하라고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촉탁에 의해서 이제 요 A 명의로 가압류 등기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소유자가 얘인데. 첫 번째 아닙니까?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왜?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불길한데. 뭔가. 요거 이제 싹 잊어버리시고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이 을은 전세권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는 채권자예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지금 을은 재산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 전세권이라는 재산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행권어. 집행권어는 뭐라고요? 판결서. 맞습니까? 그러면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요 채권자는 법원에 뭘 제기할까요?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똑같아요, 구조가. 소를 제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중간에 요 B가 자신의 전세권을 다른 자에게 넘겨버리면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세권은 다른 자에게 넘어갔죠. 따라서 요 B가 을이 이 전세권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즉 보존하도록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존소송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 B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소송이 제기가 되면 이건 본안소송, 보존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금방 결정을 해줘요. 보통 2, 3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결정이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죠. 맞죠? 아니지. 결정이 됐으면, 법원에서 결정이 됐으면, 빼먹었네.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뭐라 합니까? 등기소에 촉탁하겠죠? 네, 촉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비명의로 이제 무슨 등기가 실행이 됩니까? 네? 요 전세권에 대해서 무슨 등기가 실행이 돼요? 가압류 등기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비명의의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을까요? 첫 번째 전세권 등기, 두 번째 무슨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즉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두 번째 도출되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걸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것도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 했던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주게 돼요. 이때 전세금은 예를 들어서 5억으로, 10억으로 하죠. 어차피 제 돈도 아닌데. 10억의 전세금이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됐을 겁니다. 이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전세기간이 종료될 즈음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얼마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냐면 2억 원 정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금은 전세권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전세금이 2억이 추가가 되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죠. 따라서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을구일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전세금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의 1, 1번 전세권 변경 12억.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게 전세권 변경 등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은 부기 등기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은 부기 등기.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1순위 전세권을 가진 상태에서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2억.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겁니다. 이건 두 번째 이루어졌죠.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도출이 됐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 을 10억. 2번 저당권 설정 병 2억.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되셨죠? 이 상태에서 갑은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을에게 2억 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방 빼기 싫으면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2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에 무슨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까? 변경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변경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전세금은 얼마가 됐습니까? 이제 12억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요 추가된 금액이 요것과 같은 순위가 된다면 요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 아니고요. 무조건 손해가 발생해야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돼요.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둘로 나눠야 돼요.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에 승낙이 있다면 같은 순위 유지시켜도 상관없습니까? 맞아요? 승낙이 있으니까 같은 순위 유지시켜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같은 순위 유지가 되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에 승낙이 없다면 같은 순위 유지시켜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같은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병에 승낙이 있다면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승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1의 1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1번 전세권이 변경이 됐죠. 그런데 여기는 1번, 여긴 1의 1번, 여긴 2번. 그러면 기존의 10억 원과 추가되는 2억은 병보다 선순위죠. 병보다 선순위니까 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보다 두 개 다 이것도 병보다는 선순위고 여기 추가되는 2억도 병보다는 선순위 아닙니까? 같은 순위 유지됐으니까. 그래서 10억과 2억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12억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선순위니까.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총 22억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워야 됩니다. 이것도 출제합니다. 이것도 출제예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미치겠죠? 이게 수학 같아요. 공식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가끔 나오시는데요. 잘하세요. 등기법을. 수학 선생님들이. 여기는 1번 전세권 설정 을 10억.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설정 병 2억. 이 상태가 될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진짜 싫어했는데 그래서 항상 주관식도 찍어서 풀고 그랬는데 네, 고수가 되면 찍어서도 맞춰요. 네, 여기는 병의 승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같은 순위 유지됩니까? 같은 순위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등기니까 3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기존의 10억은 요 병보다는 선순위고 추가되는 2억은 병보다 후순위 있고요. 합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1번 전세권 변경. 그리고 여기는 얼마만 기록해야 될까요? 2억. 이거는 지울까요? 안 지울까요? 안 지웁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등기는 원칙은 부기 등기입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이 승낙의 대상은 뭡니까? 순위 유지에 대한 대상이에요. 순위 유지. 그래서 승낙이 있을 때는 부기 등기,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외우시면 헷갈리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원칙은 부기 등기입니다. 즉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 등기예요.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때는 승낙 여부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 등기가 달라집니다. 네,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네.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 등기입니까? 이것도 했던 건데 물론 한 달이 지났으니까 기억을 못 하시겠죠.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매 특약을 맺습니다. 이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을 명의로 환매 특약에 의해서 갑에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이 환매권 발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형성권이라고 해서 강의 채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환매권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공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하게 됩니다. 환매 특약 등기. 그리고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환매는 다시 사는 매매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사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까? 매매계약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3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매매와 환매 특약을 비교하면 어느 게 주, 어느 게 종입니까? 민법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매매가 주, 환매 특약이 종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이건 자동적으로 실효가 돼요. 주, 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됐을 때 이거 실효될까요? 안 될까요? 실효 안 됩니다. 왜? 주, 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갑과 을에게 명칭을 부여할 때는 주된 계약인 매매를 기준으로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3건의 등기가 나타나는데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 따라서 을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환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에요. 왜? 대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항력이. 따라서 이 등기는 갑이 등기 관리자,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가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리고 을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민법에서도 하실 거예요. 이 환매 등기는 이게 매도 담보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민사특별법에서 매도 담보. 결국은 갑은 환매 대금을 빌린 겁니다. 매매의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매도 담보라고도 불러요. 또는 양도 담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시간이 흘러갈 때 이 시점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 특약을 체결하는 시점이에요. 우리 민법은 이 2개의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합니다. 이게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이거를 환매 특약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재매매 예약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동시에 체결돼야 됩니다. 민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민법의 취지는 등기법에서도 지켜져야 되니까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이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특약 등기는 민법의 취지를 우리 등기법에서 지켜야 되니까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걸 동시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환매 등기를 할 수 없고 가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매도담보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가등기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져요. 동시에 신청하면 환매 특약이면서 매도담보. 동시에 체결되면, 동시에 신청이 되면 환매 등기로서 매도담보,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해야 되고 가등기 담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민법에서. 그러면 동시에 신청이 됐으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환매 등기는 접수번호가 어떨까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순위는 어쩔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민법의 취지에 따라서 주된 등기, 종된 등기예요. 우리가 비록 환매 등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환매 등기가 주등기가 아니에요. 공시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공시법 강사는 주된 강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주된 등기, 이게 종된 등기예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신청이 되는데 요거가 각하 결정이 나면 자동 각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하됐다고 해서 이게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출제될 수 있어요. 민법과 등기법에서 주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종 관계에 있으니까 순위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순위가 같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순위 유지. 되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라고 한다면 환매 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환매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환매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한다면 이 환매권은 재산권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은 다른 자에게 돈 받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 갑은 자신의 환매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합니다. 환매권을 양도하게 돼요. 그러면 환매권의 주체가 바뀌었죠. 주체 이전. 따라서 환매 등기,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A 명의로 환매 등기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할까요? 환매 등기가 무슨 등기였죠? 부기 등기였죠. 그러면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에 부기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니까 부기에 부기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도 이해를 하고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권리소멸 약정등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 이 약정사항은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겠죠? 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써드린 적이 있어요. 임의적 기록사항. 등기신청 정보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걸 써드린 적이 있어요. 왜 등기신청 정보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정보의 기록사항이라는 뜻이에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왜 등기신청정보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냐면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기 때문에 신청정보에도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 임의적 기록사항은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또는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약정사항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거 규정에 의해서 등기부에 공시할 때는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부기 등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이 변제기, 존속기간, 시기, 종기 이런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자, 보증금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다만
필요적 기록상 몇 가지를 암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 그렇죠.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임차권 등기에서 차임. 세 번째, 뭐가 있었죠?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이런 것들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 약정 등기는 무조건 뭐라고요? 부기 등기. 약정 등기는 무조건 부기 등기입니다.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정 등기는 무조건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번, 8번은 약정 등기 무조건 부기 등기입니다. 그리고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뭐라 그랬죠? 주등기.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등기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표제부 등기도 부기 등기했는데 등기법을 바꿔서 정확하게 등기 예규인데 등기 예규를 바꿔서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외우시면 부기 등기는 안 틀려요. 네, 작년에도 굉장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사항을 보실 건데요. 등기사항. 부기 등기 하나 했네. 1시간 동안.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